네, 투데이 핵심 전략 시간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더의 장용혁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그리스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긍정적인 양상이네요. 네. 특히나 코스닥 중소형주 상당히 강하네요. 네, 양 시장 모두 과거엔 그랬잖아요. 한쪽이 과하게 움직이면 다른 쪽은 좀 빠지는 경향이 네. 많았는데 이젠 그런 움직임이 안 나오네요. 지난 6월달 같은 경우에도 주식형 펀드 쪽으로 1조 2천억 정도 돈이 들어왔다라고 밑에 기사가 지나가던데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적절히 녹여야 되지 않느냐. 최근에 강세장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 얘기를 아예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소개를 한번 해보죠. 어제 해외 증시가 꽤 괜찮게 움직였어요.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유럽 증시가 열렸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무슨 얘기가 주로 돌았냐 하면 국민 투표가 취소될 수 있다라는 그 그리스 국영 그 언론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걸 투표를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구나. 얘 투표를 하게 되면 실각 위험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치프라스 입장에서도 참 고민하고 있는 것 같구나, 고전하고 있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해외 증시 열리기 전에, 미 증시 열리기 전에 이제 나온 그 자료를 보니까 지난 30일 날 채권단한테 치프라스 총리가 보냈던 서한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서한을 보니까 대부분 다 채권단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라는 서한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럽 증시가 3% 가까운 강세로 튀고 미 증시도 굉장히 큰 폭의 강세였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몇 시간 지나고 나니까 또 치프라스가 긴급 연설을 하더라고요. 국민투표는 예정대로 할 거고 반대표를 촉구했습니다. 반대표를 많이 던져줘야 그리스의 협상력이 높아진다. 우리를 유로존에서 쫓겨내려고 하고 있는데 막대한 비용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우려하지 말아라. 이번 투표는 유로존 잔류에 대한 찬반 투표가 아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반대표가 필요한 거지 우리가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쫓겨나지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계속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또 주목 가능한 점은 옛날 같으면은 이런 얘기 듣고 나서 꽤 큰 폭으로 상승폭을 반납했을 텐데 네. 어제 유럽 증시도 그렇고 미 증시도 그렇고 그렇게 큰 폭으로 반납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계속해서 반복적인 악재가 나오면 그 악재로서의 크기는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5일날 국민투표 이전까지 채권단은 이제 더 이상 협상은 없다라고 못을 박아놨으니까 5일 이후 움직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다려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국내 증시가 좀 더 시급할 것 같은데요. 일단 나오고 있는 지수 반응을 보게 되면은 잘 이겨내고 있는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 선물은 강조 굉장히 많이 드렸었고 60일 이동평균선을 얼마나 강하게 회복하느냐 그리고 외국인 선물이 얼마나 잘 뒷받침해 주느냐 이 두 가지의 시장이 달렸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자료 보시면요. 우리가 오늘도 강세를 보이면서 60일 이평에 대해서 돌파 테스트를 긍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올라서고 있죠. 오늘도 올라섰죠. 2100P를 넘어서 거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인데 4500계약 팔다가 58계약 플러스로 마무리를 지었고 이날이 우리 그리스한테 두드려 맞았던 그날이었잖아요. 지수가 꽤 큰 폭으로 빠졌던 날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3600계약 어제 같은 경우엔 4700계약 오늘은 600계약 정도 매도가 나가고는 있긴 합니다만 요 3일 동안에 들어왔었던 매수폭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매도량입니다. 그래서 돌아섰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이고 이 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시장 방향성은 외국인 선물만 보면 대충 답이 나오는데 29일 날 이 쇼크 대비해서 상당 부분 윗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향성 논리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종목별 대응이거든요. 종목별로 지금 살펴보면 가는 종목은 정말 무섭게 갑니다. 따라 사지도 못할 정도로 가요.
빠지는 종목은 또 계속해서 부진하다 보니까 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드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양극화되어 있는 증시에서 내가 어느 쪽에 무게추를 옮길 것이냐라는 부분이 관건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양극화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우리가 전망을 해봐야 할 텐데 일단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기존의 주도주는 다시금 또 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 뭐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 주가는 어떻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주가라는 건요. 주당 순이익 곱하기 PER입니다. 그러니까 주당 버는 돈을 몇 배수로 인정을 해줘서 주가가 형성되느냐 이게 주가의 산정 공식이죠. 네. 그러면은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최상의 케이스는 뭘까요? EPS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도 올라가고, PER 배수도 더 주고 있는 상황. 이게 가장 좋은 케이스겠죠. 그리고 좋은 케이스는 또 뭐 있을까요? EPS 값이 올라가면서 주가를 끌어당기는 경우. PER 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EPS 값이 올라가면서,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 이것도 괜찮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최악의 케이스는 뭘까요? EPS는 빠지는데, 밸류에이션만 올라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거든요. 이건 우리가 두 글자로 줄이면 버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업종을 한번 건드려보고 네. 이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죠. 지금 시장에서 오늘도 뭐 가장 강한 업종이던데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입니다. 워낙 저성장 시대다 보니까 이 고성장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희소성이 부여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명품이 있다. 명품의 가치는 어디서 결정되나요? 희소성이죠. 뭐 누구나 다 들고 다니지 않는다. 근데 그 명품 중에서도 리미티드 에디션이 나왔다. 그럼 그 가격은 어때요? 굉장히 비싸죠. 네. 이 희소성이라는 게 당연히 가치를 밀어 올리는 요인인 건 맞습니다만 터무니없이 올렸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 산 사람들은 굉장히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럼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입니다. 한번 보게 되면 네. 헬스케어 업종 인덱스인데요. 헬스케어 업종 인덱스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인덱스에 대해서 12개월 선행 PER,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서 45배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맞는 EPS 값이 부여가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작년에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았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굉장히 큰 폭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흑자 이후에 상당 부분 쌓아 올리는 작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는 상당 부분 이 EPS 값이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떨어지고 있는 EPS 값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값만 오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P 값은 주가 가격은 EPS 곱하기 PER 밸류에이션인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EPS 값이 떨어지고 PER 값이 과하게 튀면서 주가가 올라간 케이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장 경계하는 케이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가치 투자 지향하시는 분들하고는 굉장히 멀리 이제 거리가 벌어진 거죠. 그럼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럴 때는 분만이 없어요. 저퍼도 오르고 고퍼도 오르고 뭐 저퍼도 빠지고 고퍼도 빠지고 이럴 때는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뭐 기울기가 같던가 뭐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약간 슬로우해지는 저퍼주. 물론 여기도 이유 없는 무덤은 없을 테니까 다들 이유가 있겠죠. 뭐 매출 성장률이 안 나온다거나 뭐 역성장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성장률이 극도로 작게 잡히고 있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하지만 밑에서 보게 되면 너네는 저성장 시대에 고성장이라는 리미티드 에디션 격의 격을 가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이 가치를 지불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필요한 구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그림이 나왔던 가장 큰 원인서부터 한번 찾아봐야 될 텐데요. 일단 유동성 효과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돈값이 떨어지면서 자산 인플레를 자극한 거죠. 그럼 이 자산 인플레를 자극하면 저성장 시대에 고성장 주식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자극한 건데 여기에 가장 밑바탕은 저금리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금리라는 거는 자고 일어나면 늘상 빠지는 게 금리였는데 우리가 지금 그리스 얘기만 맨날 얘기하고 잊고 지내고 있는 게 있어요.
7월 FOMC입니다. 7월 FOMC가 7월 28일서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열리게 되는데요. 이번 7월 FOMC는 기자회견이 없어요. 근데 앞서서 우리가 6월 FOMC에서도 들었었고 연준 위원들 코멘트를 들어보면 연내에 기준금리 인상 시작하겠다라는 부분을 못 박아놓은 상황이거든요. 9월에 시작한다. 9월 또는 12월. 뭐 격한 경우에는 9월과 12월 양차례 올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9월 FOMC를 앞둔 마지막 FOMC가 이번 7월 FOMC인데 이 7월 FOMC에서는 6월 FOMC보다 다소 매파적인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기준금리 인상 시간이 임박했습니다라는 시그널을 줘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7월 FOMC에서 나올 거라는 거고 7월 FOMC에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니까 그 부근에서 옐런 코멘트를 들을 수 있는 타이밍이 언젠가 살펴보면 7월 15일 날 미 상원에서 통화정책 청문회가 열립니다. 옐런 코멘트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앞으로의 통화정책, 금리정책 이런 부분들의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옐런의 발언이 6월 FOMC보다는 다소 좀 매파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걸 보게 되면 그래서 반응이 나오는 거죠. 달러가가 어제도 큰 폭으로 올랐어요. 달러가 큰 폭으로 오면서 어제 유가가 4%대 빠졌죠. 이 부분도 보실 수 있고 채권 수익률도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슬슬 반영을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과거에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어땠는지 한번 보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대표적으로 고밸류에이션 섹터인 헬스케어의 상대 강도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반전되는 시점에서 헬스케어 주가는 빠지는 경향이 있고요. 지금도 돌려세우고 있는 와중이고 최근에 지난 6월 30일 날은 미 헬스케어 업종이 4%대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네. 그날 하루를 제외하고는 최근에 약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반된 움직임을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 고밸류에이션 주식들에게 반전 시점도 임박했다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주식들한테 소위 돌을 던질 수 없는 시점인 거는 알겠는데 무턱대고 따라가기에는 우리가 지금 너무 빠른 속도로 가치를 지불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해봐야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런 매파적 기조가 FOMC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된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는 강세로 갈 것이고 또 원하는 약세 압력을 자연스럽게 받게 될 텐데 이에 따라서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 대형 수출주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대형 수출주에게는 또 환율에 대한 문제도 있는 반면에 사실 요즘에 전반적으로 뭐 그 이상의 문제도 네. 있잖아요. 네. 뭐 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종합해서 살펴봐야 될까요? 우리가 참 속기 쉬운 게 뭐냐 하면 이 기업의 어닝이라는 거는 네. 전년 동기 대비로 발표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다. 그럼 현대차가 지금 굉장히 부진하게 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년에 되면 내년 이맘때쯤 실적 발표를 할 때쯤 되면 이 얘기가 기저효과라는 얘기로 바뀝니다. 이래서 주가가 어닝보다 선행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국면을 달리고 있을 때 주가가 바닥을 찍고 반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환율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7월달 포커스는 환율이다. 당국에서 수출 정책에 대해서 손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죠. 어제 6월 수출 데이터 공개됐는데 플러스 값을 보이지 못하고 마이너스 1.8% 값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주목해야 되는 점은 5월달 수출 데이터가 마이너스 10.9%에 달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이너스 10.9%에서 마이너스 1.8%면 엄청난 터닝이거든요. 플러스 값을 보지 못했다라고는 합니다만 지금 당국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수출 뭐 지원책을 뭐 쓰겠다. 환율 정책. 뭐 지금 바깥으로 해외 펀드 활성화, 비과세 뭐 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하반기에 수출 포커싱을 하겠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삼성전자 지금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6조 원 후반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은 최근 들어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어닝이 나쁜 업종은 샷을 쏘지 않는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삼성전자 일별 수급표를 보면서 어떻게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죠. 삼성전자 일별 수급입니다. 지난 6월 30일 날 129주를 매도한 것을 제외하면 요즘 연일 들어서 외국인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입세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녹여보자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에 대한 상징성도 있고요. 대표적인 IT 기업이기도 하고, IT 간판이기도 하고, 상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 주식에 대해서 기관은 떨어지고 있는 어닝값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1번, 그러니까 넘버1이라는 부분에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닝이라는 거는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포커싱이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과거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미래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과거 데이터보다 좋을 거라고 판단되면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안 좋으니까 지금 일단 팔고 본다. 이런 식의 얘기는 타이밍이 지날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들리고요. 이제까지 발목을 잡았던 게 환율 이슈라면 환율 이슈 쪽에서 상당 부분 돌아 나오는 길이고 어닝 값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부진하지 미래의 부진을 얘기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터닝을 보일 타이밍이 됐다. 상반기 때 상위 수출주들이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전을 보일 시점도 됐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